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마켓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어린 왕자를 읽을 건데요. 잠들기 전 잠들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으나 내 질문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우연히 내뱉는 말을 통해 조금씩 모든 것이 드러났다. 처음으로 그가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야. 내 비행기란다. 나는 내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흡족스러웠다. 그랬더니 그는 소리쳤다. 뭐라고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래. 나는 점잖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미있군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즐겁게 깔깔거리며 웃어댔으므로 나는 대단히 화가 났다. 나는 어린 왕자가 나의 불운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그의 존재에 불가해한 신비에 대한 한 줄기 빛을 잡고는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머리를 들었다. 저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 것은 아니군요. 그리고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서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보듯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반신반의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별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는 상상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무척 애썼다. 얘, 넌 어디서 왔니? 네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니? 네 양을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이 상자를 밤에는 양이 집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됐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좋다면 낮에 양을 매 놓을 수 있는 고삐와 말뚝도 주겠어. 그 말은 어린 왕자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다. 매 놓다니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군요.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어딘가를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될 거야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내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으니까요.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게 슬픈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간다 해도 누구도 그리 멀리게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별들 외에도 수없이 작은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에 번호만 붙여준다. 예를 들면 소옥성 325호 하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B612호로 알려진 소옥성이라는 걸 믿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소옥성은 딱 한 번 1909년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훌륭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터키 옷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그런 식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소옥성 B612호의 명예를 위해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매우 멋진 옷을 입고 다시 증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보고를 인정하였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번호까지 자세히 적는 것은 어른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해주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 채집도 하니? 이런 질문을 그들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그의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하고 묻는다. 오직 이런 숫자들로만 그들은 그 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20,000짜리 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그거 참 훌륭한 집이구나 하고 감탄한다. 그러니 어린 왕자가 매력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돼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철부지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수옥성 B612호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수긍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언제나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제 몸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누구든지 내 책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기억들을 기록하면서 나는 무한한 슬픔을 느꼈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데리고 떠나버린 지도 벌써 6년째가 된다. 여기에다 그를 묘사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목적으로 나는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6살 때 보아 구렁이의 뱃속과 거죽을 그린 이외에는 아무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릇이다. 물론 나는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았다. 왕자의 키에 있어서도 나는 여러 번 실수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좋든 나쁘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매만져서 그럭저럭 그려놓았다. 보다 중요한 어떤 부분들에서 나는 또한 실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식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상자의 벽을 통해서 양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아마도 나는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르겠다. 나도 나이를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날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얘기 속에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가 별에서 떠나온 것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어린 왕자가 생각에 잠겨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을 듣고 서서히 알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재앙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덕택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마치 심각한 의문이라도 생긴 듯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관목을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사실이고 말고. 아, 그럼 참 잘 됐어요.
양이 작은 겁목을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다란 건물이며 나무이며 한때에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먹어치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란 말이 어린 왕자를 웃게 만들었다.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겠네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리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조그만 나무지요.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양에게 왜 바오밥 나무를 먹이려고 하는 거지? 어린 왕자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뻔한 사실이라는 듯이 아이 참 하고 곧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머리를 짜내 그 문제를 풀어야만 했다. 사실 내가 알기로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식물에 좋은 씨앗과 나쁜 식물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날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이 작은 씨는 뻗어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머뭇거리듯이 멋있는 어린 가지를 태양을 향해 쏙 내밀어 뻗는다. 그것이 문화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나쁜 풀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결코 제거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별 전체에 퍼지게 되어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어 온통 원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별이 너무 작은 데 비해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다.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훈련의 문제예요.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고 나면 정성 들여 별을 치장해 주어야 해요.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바오밥 나무가 어렸을 때는 장미와 너무도 비슷하니까요. 그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당신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해요. 그들이 언젠가 여행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때때로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오밥나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에요.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알고 있는데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허술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시하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군자와 같은 투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너무도 알려져 있지 않고 수옥성에서 길을 잃고 헤맬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도 크기에 나는 생전 처음으로 그런 체면을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은 오랫동안 바오밥 나무를 모른 채 이 위험을 피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이 가치가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리느라 내가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의문을 품고 이렇게 물어보리라.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장엄하고 인상적인 다른 그림은 없는가요? 라고. 그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노력했다. 그러나 다른 그림들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바오밥나무를 그릴 때에는 긴급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내 능력 이상을 발휘했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